O형 아들과 O형 며느리 사이에서 태어난 손주가 뜻밖에도 AB형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처음엔 단순한 오류일 거라 믿었지만 반복된 검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오자 충격은 더욱 커집니다. 남편이 직접 유전자 검사를 하자고 나서지만 며느리는 저를 못 믿으시냐며 끝까지 거부하고 날카롭게 맞섭니다. 하지만 진실을 피해갈 수 없게 된 순간 결국 가족은 돌이킬 수 없는 갈등의 소용돌이에 빠져듭니다. 믿음과 불신, 선택과 후회의 갈림길에서 흔들리는 한 집안의 운명이 이제 펼쳐집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김명자라고 합니다. 올해 66, 드디어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날 병원으로 가는 길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가벼운 발걸음이었습니다. 산부인과 유리문을 지나 복도로 들어서는데 제 심장이 두근두근 소리를 냈습니다. 아들 준호와 며느리 민정이의 첫 아이, 제 첫 손주. 그 아이를 처음 본다는 설렘에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신생아실로 향하는 복도는 유독 길게 느껴졌습니다. 하얀 벽 사이로 들리는 갓난 아기들의 울음소리, 간호사들의 발걸음 소리, 그리고 저와 같은 가족들의 설레는 속삭임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무의식 중에 손을 가슴에 올리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할머님, 이쪽으로 오세요. 간호사의 친절한 안내를 받아 신생아실 앞에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아이가 보였을 때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작고 분홍빛인 손가락이 꼼지락거리고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잘 왔다, 우리 집에 잘 왔다. 저는 속으로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제 생애 첫 손주, 그 작은 생명체가 저에게는 온 세상보다 소중해 보였습니다. 준호가 제 옆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아이 어떠세요? 정말 예쁘죠? 그럼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 민정이도 병실 침대에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정말 할머니가 되셨네요. 민정아, 너도 정말 고생했다. 건강한 아이 낳아줘서 고맙구나. 그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3대가 한자리에 모인 따뜻한 병실, 갓 태어난 생명의 숨결, 그리고 가족이 된다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얼마 후 담당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중년에 친절해 보이는 여의사였습니다. 산모도 건강하고 아기도 건강합니다. 출산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었고 신생아 검진 결과도 모두 정상 범위입니다. 의사는 잠시 차트를 확인하더니 덧붙였습니다. 혈액형은 AB형으로 나왔습니다. 신생아 혈액형은 몇 주 후 다시 확인하는 절차가 있을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순간 저는 귓가에서 웅하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듯한, 아니면 깊은 물속으로 가라앉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아들 준호도 O형이고 며느리 민정도 O형입니다. 그런데 아기가 AB형이라니요? 머릿속에서 오래전에 배운 생물 시간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나이 지긋한 생물 선생님이 칠판에 그림을 그려가며 설명하시던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우아오에서 나올 수 있는 아이는 O뿐이라고 분명히 배웠습니다. 이것은 과학적 사실이었고 예외는 있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 잘못된 거 아닐까요? 민정이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고 손은 이불을 꽉 움켜잡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녀의 간절한 부탁에는 절망적인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결과지는 이렇게 나왔고요. 원하시면 재검사 진행해 드릴 수 있습니다. 간호사는 업무적이지만 친절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아마도 이런 상황을 여러 번 겪어봤을 것입니다. 저는 그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제 마음은 걱정과 불신 사이에서 갈팡질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민정이가 그런 사람일 리가 하는 의심이 들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혹시 정말 검사에 오류가 있었을까? 요즘 의학 기술이 발달했다고는 하지만 하는 희망적 관측도 있었습니다. 아들 준호의 표정은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그의 이마에 주름이 생기고 입술은 꽉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평소 온화했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가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버지가 된 기쁨이 순식간에 혼란과 의심으로 바뀌는 것을 저는 생생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믿고 싶어 하면서도 동시에 의심하는 복잡한 감정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준호야. 저는 조심스럽게 아들을 불렀지만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하니 아기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아이 바뀐 거 아니에요? 민정이는 이번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희망이라도 붙잡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혹시 산모실에서 잘못된 거 아닐까요? 다른 아기랑 바뀐 건 아닐까요? 그런 사고도 있다고 들었어요. 민정이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간호사가 고개를 저으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그런 일은 없으실 거예요. 저희 병원에서는 모자동일 밴드, 발목 태그, 전산 등록까지 3중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간호사는 아기의 발목에 묶인 작은 플라스틱 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얀 밴드에는 검은 글씨로 민정이의 이름과 출산 일시 그리고 일련 번호가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원하시면 확인 절차를 다시 보여드릴 수는 있습니다. 분만실에서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을 말씀드릴 수도 있고요. 간호사는 차트를 들고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만 후 즉시 아기의 발목에 식별 밴드를 채웠습니다. 이때 산모님의 이름, 출산 시간, 병실 번호가 기록되었고 동시에 전산에도 등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생아실로 옮길 때도 간호사 2명이 동시에 확인했습니다. 밴드의 정보와 차트의 정보가 일치하는지 말이죠. 또한 수유나 검사를 위해 아기를 데려올 때마다 산모님의 신분증과 밴드를 대조 확인합니다. 간호사의 설명은 매우 체계적이었습니다. 정말로 아기가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그럼 혈액형 검사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민정이는 이번에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마지막 가능성에 매달리는 듯 했습니다. 기계가 오류일 수도 있잖아요. 이런 일이 가끔 있다고 들었어요. 의료사고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민정이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의사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기계 오류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병원에서는 이중 검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서
오류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의사는 잠시 차트를 확인하더니 덧붙였습니다. 혈액형 검사는 2대의 다른 장비로 각각 실시하고 두 결과가 일치할 때만 최종 결과로 인정합니다. 또한 검사 전 시약의 상태, 장비의 정확도도 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민정이가 말을 이으려 했지만 의사가 부드럽게 말을 끊었습니다. 걱정되신다면 재검사를 해드릴게요. 하지만 결과는 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다시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이의 발에서 피를 다시 뽑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참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간호사가 소독용 알코올로 아기의 발꿈치를 닦고 작은 란셋으로 찔렀습니다. 바늘이 작은 발에 닿자 아기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작고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제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겪어야 할 첫 번째 고통이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가. 민정이가 아기를 달래려 했지만 아기는 계속 울었습니다. 간호사는 능숙하게 피를 받아 작은 시험관에 넣었습니다. 곧 결과 나올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30분이라는 시간이 마치 30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병실 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민정이는 계속해서 손을 비비며 불안해했습니다. 그녀의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무거워 보였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다른 결과가 나오기를.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과학이 틀릴 리는 없는데. 시계의 초침이 똑딱거리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복도에서는 다른 아기들의 울음소리, 간호사들의 발걸음 소리, 의료진들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범한 병원의 일상적인 소리들이었지만 그날 우리에게는 모든 소리가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민정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모르겠구나, 민정아.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자. 하지만 정말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뭔가 잘못했다는 것처럼. 민정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의사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새로운 결과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말없이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병실 안은 묘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민정이는 계속해서 손을 비비며 불안해했고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약 30분 후 의사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재검 결과도 동일하게 AB형입니다. 의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혹시 부모님의 혈액형을 다시 확인해 보시겠어요? 그리고 아주 드물지만 봄베이형처럼 겉으로는 O형으로 보이지만 유전적으로 O나 B 항원을 가질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봄베이형이요? 준호가 되물었습니다. 네, 매우 희귀한 혈액형입니다. 전체 인구의 0.0004% 정도에서만 나타나는데 일반적인 검사에서는 O형으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O나 B 항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럼 그럴 수도 있는 거네요. 민정이가 희망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부모님 혈액형 검사도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그 말에도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복잡하고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희귀한 혈액형이라는 가능성이 있다고는 하지만 확률적으로 너무나 낮았기 때문입니다. 의사는 다시 한번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봄베이형 혈액형은 전 세계 인구의 0.0004%에서만 나타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더욱 희귀해서 수십만 명 중 한 명 정도의 비율입니다. 그럼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준호가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매우 희귀한 경우입니다. 의사의 대답은 희망을 주면서도 동시에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의 상황이었습니다. 갓 출산한 민정이와 갓 태어난 아기의 건강이 우선이었습니다. 혈액형 문제는 복잡하고 민감한 사안이었지만 그것보다는 산모와 아기의 몸을 먼저 챙기는 것이 어른의 도리였습니다. 일단은 민정이와 아기 건강이 제일 중요해. 저는 마음을 다잡고 말했습니다. 혈액형 문제는 집에 가서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고 지금은 몸부터 챙기자. 의사도 저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맞습니다. 출산 후 첫 며칠은 산모의 회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충분한 휴식과 영양 섭취가 필요해요. 혈액형 관련해서는 필요하시면 언제든 재검사나 정밀 검사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일단 민정이부터 잘 챙겨야죠. 민정이는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었지만 출산의 피로감이 더해져 지쳐 보였습니다. 민정아, 너무 걱정하지 마라. 몸이 회복되면 다 알아볼 수 있어. 네, 어머님. 민정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일단은 휴식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그 후 민정이는 산후조리원으로 갔습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은 대부분 그렇게 하죠. 2주 동안 전문적인 관리를 받으며 몸을 회복하고 아기 돌보는 방법도 제대로 배울 수 있으니까요. 민정아, 산후조리원에서 푹 쉬어라. 몸조리 잘해야 평생 건강하다. 네, 어머님. 2주 후에 집으로 갈게요. 민정이를 산후조리원에 데려다 주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며느리가 전문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어서 안심이 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혈액형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시간만 흘러가는 것 같아 불안했습니다. 준호는 매일 저녁 산후조리원에 들러 민정이와 아기를 보고 왔습니다. 민정이는 좀 어때? 괜찮아요. 아기도 잘 자라고 있고요. 다만 뭐가? 여전히 그 일로 신경이 쓰이는 것 같아요. 준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했지만 표정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그 2주 동안 저는 혼자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밤마다 잠자리에 들 때면 그 혈액형 결과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가능성을 따져보곤 했습니다. 정말 봄베이형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의사도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희귀한 일이 하필 우리 집에서 일어날까? 인터넷을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봄베이형 혈액형에 대한 정보들, 혈액형 유전에 대한 의학적 설명들을 읽어보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가능성을 찾아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찾아볼수록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O형 부모에게서 AB형 아이가 나올 확률은 의학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렇게 조용하면서도 무거운 2주가 흘렀습니다. 민정이가 산후조리원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날, 저는 어딘지 모르게 달라진 그녀를 보고 놀랐습니다. 차장 밖으로는 평범한 일상의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등교하는 아이들, 장을 보러 가는 주부들. 모든 게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지만 우리 차 안의 분위기만은 묘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준호는 운전에만 집중하고 있었고 예전 같으면 조용히 창밖만 바라보며 불안해했을 민정이가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아기를 안고 있으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님, 산후조리원에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민정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 뭘 배웠는데? 아기 돌보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다른 산모들과 이야기도 많이 나눴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2주 전의 떨림이나 불안감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오히려 뭔가 결심을 다진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제가 정성껏 끓인 미역국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지만 분위기가 어딘지 어색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던 뜨거운 국물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마음만은 차가워진 것 같았습니다. 저녁밥을 먹으면서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조만간 혈액형 검사 다시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민정이가 숟가락을 들던 손을 멈췄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재검사를 권하셨잖니? 봄베이형인지 아닌지 정확히 알아보자. 그 순간 민정이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다른 산모들과 이야기해보니까 그런 일이 종종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님은 왜 자꾸 저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의심한다니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병원에서 이미 2번이나 검사했잖아요. 더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민정이의 목소리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떨림 대신 확신이, 불안 대신 당당함이 느껴졌습니다. 민정이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어요.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조리원에서 간호사 선생님께 물어보니까 요즘에는 그런 일이 드물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저를 어떤 사람으로 보시는 거예요? 민정이의 눈빛이 예전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조심스럽고 눈치를 보는 며느리였는데 지금은 마치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주장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준호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민정아, 어머니는 그런 뜻이 아니야. 오빠도 나를 의심하는 거야? 민정이가 준호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라서. 뭐가 이해가 안 되는데? 의학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했잖아. 저는 그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2주 전 병원에서 보았던 불안하고 떨어하던 민정이는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앉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조리원에서 만난 소아과 의사 선생님은 이런 일이 생각보다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요즘에는 혈액형 검사 기술도 발달하고 해서 예전에는 모르고 넘어갔던 일들이 밝혀지는 경우가 많다고. 민정이는 마치 준비라도 해온 듯 술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도 찾아보니까 그런 사례들이 많더라고요. O형 부부에서 다른 혈액형 아이가 나오는 경우 말이에요. 그런데 왜 자꾸 저한테만 그런 검사를 받으라고 하세요? 혹시 오빠 혈액형이 잘못됐을 수도 있잖아요. 민정이의 반격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저를 공격하는 입장으로 돌아선 것입니다. 민정아, 진정해. 진정하라고요? 민정이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더 높아졌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죄인 취급하시면서 진정하라고 하세요. 갑자기 민정이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진짜인지 연기인지 구별하기 어려웠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고 극적이었거든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아기 낳아준 것밖에 없는데 왜 저를 이렇게 의심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온 집안이 그 울음소리로 진동했습니다. 민정아, 그런 게 아니야. 준호가 당황하며 아내를 달래려 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혼란과 고통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오빠도 어머님과 같은 생각이야? 나를 그렇게 보는 거야? 민정이가 준호를 향해 절망적인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계산된 연기라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 혼란스러운 상황이라서. 준호의 목소리는 힘없었습니다. 이런 극적인 상황을 감당하기 어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혼란스럽기는 나만 나쁜 사람이고 나만 의심받는 거잖아. 민정이의 울음소리가 온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아기도 엄마의 울음소리에 깜짝 놀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집안이 완전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자, 진정하자. 우선 아기부터 달래자. 저는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손주가 울고 있는 것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민정아, 울지 마라. 우리가 대화를 통해 풀어보자. 하지만 민정이는 계속 흐느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인 양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정말 그런 것일까? 아니면 이것도 계산된 말일까? 그날 저녁은 그렇게 어수선하게 끝났습니다. 식탁 위의 미역국은 완전히 식어버렸고 아무도 제대로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반찬들도 거의 손대지 않은 채 남았습니다. 준호는 묵묵히 자리를 정리했고 민정이는 아기를 안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혼자서 찬 국물이 된 미역국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해 머리가 무거웠지만 그래도 가족들을 위해 밥상을 차려야 했습니다. 그때 민정이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어젯밤의 폭풍 같은 모습과는 달리 다시 조심스러운 며느리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어머님, 민정아. 일찍 일어났네. 네, 어머님, 어제는 정말 죄송했어요. 민정이의 목소리는 다시 예전처럼 조심스러워져 있었습니다. 마치 스위치를 누른 것처럼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아니라 괜찮다. 저는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변하는 것이 정상일까? 산후라서 그런지 너무 예민해져 있는 것 같아요. 호르몬 때문인지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럴 수 있지. 몸조리하는 시기니까. 어제 그렇게 울고 소리 지른 것도 정말 죄송해요. 제 자신도 놀랐어요. 민정이는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의심이 더욱 커져갔습니다. 괜찮다, 민정아. 이해한다.
그날부터 저는 민정이를 더욱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미안한 마음과 동시에 그녀의 진심을 알고 싶다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집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민정이가 좋아할 만한 음식을 정성껏 만들어 주었습니다. 민정아, 미역국 다시 끓였다. 어제는 제대로 못 먹었잖니? 고맙습니다, 어머님. 모유 수유도 하고 있으니 영양가 있는 것들로 준비해 둘게. 네, 어머님이 도와주시니까 정말 든든해요. 며칠 동안은 평화로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민정이도 예전처럼 순한 며느리로 돌아간 것 같았고, 저도 마음을 놓고 손주를 돌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기를 안아주려 하면 민정이가 어디서 나타났는지 갑자기 나타나서는 말했습니다. 어머님, 기저귀 갈아야 할 것 같아요. 그러고는 아기를 제 품에서 데려갔습니다. 아기는 울지도 않고 편안해 보였는데 말입니다. 분유 먹여줄까? 아직 시간이 좀 일러요. 제가 할게요. 시계를 보니 수유 시간이 맞았는데도 그녀는 그런 핑계를 댔습니다. 손주 좀 안아보자. 아기가 지금 잠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혹시 깨면 어떡해요? 점점 더 자주 그런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제가 손주와 교감하려고 할 때마다 민정이는 온갖 이유를 대며 방해했습니다. 저는 천불이 났지만 꾹 참았습니다. 산후 예민기이니까 이해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게 정말 산후 우울증 때문일까 하는 의심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민정이가 아기를 너무 혼자서만 돌보려고 하는 것 같구나. 어느 날 저녁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민정이가 지금 예민해서 그런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준호도 아내를 감싸며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도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엄마가 이해 못하는 건 아니야. 다만, 어머니, 제발 민정이를 좀 이해해 주세요. 지금 정말 힘든 시기거든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들도 이 상황이 힘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가끔 안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제 마음을 더욱 불편하게 했습니다. 오빠, 어머님이 또 그런 식으로 쳐다보시던데. 민정이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문틈 사이로 새어나왔습니다. 민정아, 어머니는 그런 뜻이 아니야. 그럼 무슨 뜻이야? 나를 믿지 못한다는 뜻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오빠는 항상 어머님 편만 드는 것 같아. 나는 혼자라니까. 준호의 한숨 소리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 아들이 그런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어떤 날은 더 심한 대화도 들렸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그런 소리를 들으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거실에서 과일을 깎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좋아하는 사과를 정성껏 깎고 있는데 갑자기 민정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모습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팔짱을 끼고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그 시선에는 적대감이 선명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랑 얘기 좀 해요. 목소리도 차갑고 도전적이었습니다. 무슨 얘기? 저는 과일칼을 들고 있던 손을 멈췄습니다. 어머님은 저랑 오빠 사이를 갈라놓고 싶으신가요? 뭔 소리냐? 갑작스러운 공격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손자 혈액형 안 맞는 걸 꼬투리 잡아서 저희 둘이 갈라서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민정이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 칼을 빼든 것 같았습니다. 저랑 아기를 내쫓으려는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게 목적이었던 거 아니에요?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 저는 과일칼을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너를 내쫓으려 한 적도 없고 몰아붙인 적도 없다. 그럼 뭐예요? 계속 저를 의심하고 검사 받으라고 하는 게 뭐예요? 다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 생겼으니 우리 모두의 마음이 편안해지도록 확인을 해 보자고 했을 뿐이다.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 제안을 거부하고 나를 공격하며 상황을 이렇게 만든 것은 너 아니냐? 거짓말. 민정이가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은 처음부터 저를 의심하셨잖아요. 병원에서 혈액형 결과 나왔을 때부터요. 그건 어머님은 저를 믿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저를 경계하고 감시하고. 그런 게 아니다. 그럼 뭐예요? 저를 어떤 사람으로 보시는 거예요? 둘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거실의 공기가 팽팽하게 긴장되었습니다. 나는 단지 진실을 알고 싶었을 뿐이다. 진실이라고요?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진실은 제가 나쁜 여자라는 거잖아요. 민정아, 진정해라. 진정하라고요? 어머님이 저를 이렇게 몰아붙이시면서 진정하라고 하세요. 갑자기 민정이가 더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비명 같은 소리에 깜짝 놀란 준호가 안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준호의 얼굴은 창백했고 놀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오빠. 민정이가 준호에게 달려가 매달렸습니다. 마치 구원자를 만난 것처럼 그에게 매달렸습니다. 어머님이 또 나를 괴롭혀. 무서워서 어머님이랑 못 살겠어. 준호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실망과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에요? 준호야, 그게 아니라 어머님이 나를 내쫓으려고 해. 민정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녀의 연기는 정말 완벽했습니다. 계속 의심하고 모욕하고. 어머니. 준호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정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왜 그러세요? 어머니, 민정이는 지금 산후우울증도 있고 예민한 상태예요. 좀 이해해 주시면 안 돼요? 너는 지금 엄마 말은 듣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어머니가 먼저 민정이를 몰아붙이시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제 아들이 사실도 제대로 듣지 않고 아내 편만 드는 것을 보니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민정이는 이미 아들을 완전히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 놓았고 저는 고립된 상태였습니다. 좋다. 알겠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의 감정 소모는 무의미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상황이 계속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우리 가족은 정말로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 같았습니다.
민정이는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었고 준호는 점점 더 그녀의 편에 서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아들이 이런 상황에서 계속 고통받는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준호의 얼굴에는 날이 갈수록 피로와 스트레스가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민정이가 무엇을 숨기고 있든 이제는 정확한 사실을 파헤쳐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애매한 상태로는 안 되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정하고 치밀하게 이 문제의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입니다. 제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 민정이는 저를 철저히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계획이라도 세운 듯 체계적으로 저를 고립시켰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민정아, 잘 잤니? 라고 인사를 해도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을 걸어도 마치 공기처럼 투명인간처럼 취급했습니다. 민정아, 아침 뭐 먹고 싶어?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산책 나갈까? 완전한 침묵이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바로 옆에 서 있어도 마치 저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인 양 행동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준호까지도 저를 피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의 태도 변화가 가장 마음 아팠습니다. 준호야, 밥 먹자. 아, 네. 저는 회사에서 먹고 올게요. 예전 같으면 어머니가 해주신 밥이 제일 맛있어요 라고 했을 아들이 갑자기 회사 식당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은? 민정이랑 외식하기로 했어요. 그럼 내일은? 내일도. 좀 바빠서. 점점 더 저는 우리 집에서 고립되어 갔습니다. 마치 이 집에서 저 혼자만 다른 차원에 사는 것 같았습니다. 손주를 보려고 해도 민정이가 마치 레이더라도 켜놓은 듯 즉시 나타나 아기를 안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우리 아가 할머니가 보자. 아기가 지금 잠들려고 해요. 아기 용품 좀 정리해 줄까? 제가 할게요. 아기 기저귀를 만져보려고 해도 젖병을 씻어주려고 해도 모든 것이 차단당했습니다. 마치 제가 손주에게 해를 끼칠 위험한 사람이라도 되는 양 말입니다. 며칠이 지나자 저는 혼자서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차가운 이성으로 상황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차가운 머리로 상황을 정리해 보니 몇 가지 이상한 점들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첫 번째, 민정이는 왜 O형 부모에게서 AB형 아이가 태어날 수 있다는 비상식적인 주장을 굽히지 않는 걸까요? 만약 정말로 병원에 차고이거나 혹은 자신도 모르는 희귀 혈액형 같은 변수가 있다면 정상적인 반응은 어머님 너무 이상해요. 같이 한번 알아봐요가 되어야 합니다. 걱정하고 궁금해하며 함께 해결책을 찾으려 하는 게 자연스러운 반응이겠죠. 하지만 민정이는 처음부터 알아보는 것 자체를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문제를 제기하는 저를 공격의 대상으로 삼았어요. 이것은 미지의 상황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진실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는 자의 방어 기제에 가까웠습니다. 두 번째, 그녀의 무기는 눈물과 산후 우울증이라는 방패 그리고 아들을 향한 감정적 호소였습니다. 논리적 대화가 막다른 길에 다다를 때마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것이 울음이었습니다. 그녀는 논리적인 대화가 불가능해지는 순간마다 눈물을 터뜨리거나 자신의 연약함을 내세워 상황을 모면했고 준호에게는 나와 아기 대 어머니라는 극단적인 선택지를 제시하며
그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려 들었습니다. 이것은 결백한 사람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방식이 아니라 유죄인 사람이 동정심에 호소하여 심판을 피하려는 방식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세 번째, 그녀의 태도 변화가 너무나 극단적이고 계산적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당황하고 불안해하던 모습에서 산후조리원을 다녀온 후에는 갑자기 확신에 찬 모습으로, 그리고 지금은 저를 완전히 차단하는 모습으로, 마치 각각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세 가지 사실을 종합했을 때 제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단 하나였습니다. 민정이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 그리고 그 무언가는 아기의 혈액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그녀에게 매우 불리한 진실일 가능성이 높다. 이 결론에 도달하자 제 마음속에서 아들을 향한 서운함이나 며느리를 향한 분노 같은 감정들이 싹 가셨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강철 같은 차가운 결의가 들어섰어요. 내 아들을 저 가증스러운 거짓말로부터 구해내야 한다. 더 이상 감정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냉정하고 전략적으로 행동해야 했습니다. 저는 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먼저 아들부터 설득하기로 했습니다. 민정이의 조종에서 벗어나게 해야 했으니까요. 마침 민정이가 아기 예방 접종을 맞추러 나간 어느 날 오후, 저는 준호를 조용히 서재로 불렀습니다. 준호야, 잠깐 앉아보렴. 엄마랑 할 얘기가 있다. 준호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요즘 며칠 사이 더욱 수척해진 것 같았습니다. 조용히 들어봐라. 엄마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차근차근 생각해보자. 저는 감정을 배제하고 오직 사실과 논리에만 근거해서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야, 민정이가 왜 그런 반응을 보이는지 생각해봤니? 무슨 반응이요? 과학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다고 우기고 있고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나를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있으며 너를 방패 삼아 진실을 확인하려는 모든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어. 준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런 직설적인 표현을 듣는 것이 불편한 것 같았습니다. 아니냐, 끝까지 들어봐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만약 정말로 희귀한 혈액형이거나 병원 실수라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행동하겠니? 가장 먼저 이상하다, 확인해 보자고 말하는 게 정상 아니냐? 그런데 민정이는 왜 확인 자체를 그토록 두려워하는 것 같니? 준호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답할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떳떳하고 결백하다면 가장 먼저 확인을 통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싶어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제 논리적인 질문에 아들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깊은 고민에 빠진 듯한 표정만 지었습니다. 준호야, 너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계속 민정이 눈치를 보고 있는 거 아니냐? 평상시 너답지 않게 말이야.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제 말이 전곡을 찌른 것 같았습니다. 평소 너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었어. 그런데 지금은 왜 이렇게 감정에만 휘둘리고 있니? 만에 하나, 정말 만에 하나라도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지금 확인하지 않고 평생을 속고 살아갈 자신이 있니? 어머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마음 한 구석에 지울 수 없는 의심을 품고 내 아내와 자식을 온전히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겠냐는 말이다. 그 말에 준호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깊은 고민에 빠진 듯 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을 기다려 주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만약 정말 민정이가 결백하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를 이렇게 의심한 것에 대해서요. 그럼 엄마가 진심으로 사과할 거야. 평생 속죄하며 살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정말로 준호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가능성을 입 밖으로 내는 것조차 두려운 것 같았습니다. 만약 정말로 뭔가 있다면? 네. 그럼 그때 가서 어떻게 할지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하지만 지금처럼 의심만 하고 확인하지 않으면 평생 이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해. 준호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갈등과 고뇌가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확신하세요? 확신한다기보다는 이상한 점들이 너무 많다는 거야. 그리고 그 이상한 점들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확인뿐이라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하실 건데요? 유전자 검사를 해보자. 준호가 깜짝 놀랐습니다. 온몸이 움찔했습니다. 유전자 검사요? 그래, 혈액형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확실한 방법으로 해야 해. 하지만 민정이가 절대 동의하지 않을 텐데요. 그럼 그것 자체가 답이 되는 거 아니야? 정말 결백한 사람이라면 당당하게 검사 받을 텐데 말이야. 준호는 깊은 갈등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손을 쥐었다 폈다 하며 심한 고민의 기색을 보였습니다. 어머니, 저도 사실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그래? 밤마다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정말 우리 아이가 맞을까? 하는 생각이. 준호의 고백에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 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했을까요? 그럼 확인해보자. 그래야 우리 모두 편해질 수 있어. 하지만 민정이 반응을 보면 더욱 확실해질 거야. 정말 결백하다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검사 받자고 할 텐데. 그날 대화 이후 준호는 며칠 동안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말수가 더욱 줄어들었고 민정이와 대화할 때도 어딘지 어색해 보였습니다. 식사할 때도 자주 멍하니 공중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마침내 일주일 후 준호가 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유전자 검사해봐요. 정말이냐? 저는 안도감과 동시에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네,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확실히 하고 싶어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정이한테는 어떻게 말할 거야? 제가 말해볼게요. 하지만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민정이가 어떻게 반응할지. 저는 준호의 어깨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괜찮다. 진실이 밝혀지면 모든 게 해결될 거야. 어머니 정말 괜찮을까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괜찮을 거야. 어떤 결과든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 그날 밤 준호가 민정이에게 유전자 검사 이야기를 꺼냈을 때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뭐라고요? 유전자 검사요? 민정이의 비명 같은 소리가 온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천둥이 집 안에서 터진 것 같았습니다. 민정아, 진정해. 우리 모두의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편하게요? 누구 마음을 편하게 하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 상황이 힘들잖아. 확실히 해서. 오빠도 저를 못 믿는 거예요? 정말로요? 민정이의 목소리는 절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저를 의심하는 거 아니면 뭐예요? 그날 밤 민정이의 울음소리는 새벽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온 집이 그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준호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정아, 이건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야. 검사받자. 준호의 목소리에는 이전에 없던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마침내 결심을 굳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민정이는 소리를 지르며 울고불고 저항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고 온 집안이 그 소리로 진동했습니다. 왜 저를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예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민정이는 마치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처럼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진심인지 연기인지 구별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이번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전에 없던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민정아, 이건 내 인생이 걸린 문제야. 더 이상 현실을 외면할 수 없어. 오빠, 제발, 나를 믿어줘. 민정이가 준호의 팔을 붙잡으며 매달렸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믿고 싶어. 그러니까 검사 받아서 증명해줘. 왜? 왜 나만 증명해야 하는데? 다른 방법이 없잖아. 이렇게 계속 의심하며 살 수는 없어. 민정이의 절규가 온 집안을 울렸지만 준호는 단호했습니다. 마침내 결심을 굳힌 것 같았습니다. 이제 그만해, 민정아. 검사 받자. 싫어. 절대 안 받을 거야. 그럼 이혼하자. 준호의 차가운 말에 민정이는 더욱 격렬하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민정이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갑자기 울음을 그치고 안방으로 들어가서 친정 부모님께 전화를 건 것입니다. 문이 닫혔지만 민정이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문틈으로 새어 나왔습니다. 엄마, 엄마 좀 살려줘. 저는 그 목소리를 듣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시어머님이 기어코 유전자 검사를 신청했어. 제 말은 안 믿으시는 거야. 사실을 왜곡하고 있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제안한 것은 준호였는데 마치 제가 강요한 것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을 갈라놓으려고 하시는 것 같아. 나를 정신병자 취급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계속되면 쫓겨날 것 같아. 엄마, 나 좀 살려달라고. 민정이의 목소리는 점점 더 절망적이 되어 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사실을 완전히 왜곡해서 자신을 피해자로 만들고 저를 가해자로 만드는 그 뻔뻔함에 기가 막혔습니다. 준호가 직접 결정한 일을 마치 제가 강요한 것처럼, 그리고 과학적 의심을 정신병자 취급이라고 포장하는 그 교묘함에 치를 떨었습니다. 엄마, 빨리 와줘. 혼자서는 못 견디겠어. 전화가 끝난 후 민정이는 방에서 나와 준호에게 달려갔습니다. 오빠, 우리 그냥 이혼해.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민정아, 진정해. 검사만 받으면 돼. 싫어. 나는 모욕당하면서까지 이 집에 있고 싶지 않아. 그들의 대화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 후 현관문이 도어락을 부술기세로 두드려졌습니다. 문 열어요.
사부인. 거친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문을 열었습니다. 민정이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험악한 모습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마치 전쟁터에 나선 전사들 같았습니다. 우리 딸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건지 말해보세요. 민정이의 어머니가 고함을 질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온 집안을 진동시켰습니다. 사돈 어른, 진정하세요. 민정이의 어머니는 더욱 격앙되었습니다. 우리 딸이 모욕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정해요? 민정이의 아버지도 거들었습니다. 사부인,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모르세요? 의학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모르세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도 다 알아봤어요. 민정이의 어머니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혈액형이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TV에서도 나오고 인터넷에도 널려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해도 있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자꾸 의심부터 하세요? 설령 100번 양보해서 그런 확률이 희박하다고 해도 다 큰 어른이라면 며느리 의심부터 하는 게 맞나요? 민정이의 어머니가 나를 세우며 말했습니다. 감싸주고 보듬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시어머니 도리 아닙니까? 시어머니 도리가 거짓을 덮어주는 게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거 아닌가요? 거짓이라니. 우리 딸이 거짓말쟁이라는 말씀이세요? 상식적으로 이게 맞는지 생각해 보세요.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하려 했습니다. 이상한 일이 생겼으니 모두 마음이 편하도록 확인해 보자는 건데. 확인이요? 민정이의 아버지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우리 딸을 의심하면서 확인이라고 하세요? 의심이 아니라 사실 확인이죠. 사실 확인이라니. 그럼 우리 딸이 거짓말쟁이라는 말씀이세요?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이들은 논리적 대화가 아닌 감정적 공격만 하고 있었습니다. 사돈 부부는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요즘 그런 경우 있다더라고요. 인터넷에도 나와 있고 의학적으로도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희귀하긴 해도 절대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요. 민정이의 어머니는 마치 외우기라도 한 듯 그런 말들을 반복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돈 어른,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 정말 그런 희귀한 경우라면 검사 받아서 확인하는 게 오히려 민정이한테 도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소리예요? 결백하다면 당당하게 검사 받아서 증명하면 되는 거잖아요. 당당하게라니. 민정이의 어머니가 더욱 화를 냈습니다. 우리 딸이 뭘 잘못했다고. 그때 민정이의 어머니가 더욱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부인은 시어머니 자격도 없어요. 며느리를 이렇게 몰아붙이는 시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그녀는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며느리 믿어주고 감싸주는 게 시어머니 역할 아니에요. 하지만 상식적으로. 상식이요? 상식은 가족을 믿는 거예요. 의심하는 게 아니라. 민정이의 아버지도 거들었습니다. 우리 딸 같은 착한 애가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어요. 사부인이 너무 예민하게 구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혈액형 좀 다르게 나왔다고 이렇게 난리를 피우는 게 정상이에요. 사부인, 우리 딸이 얼마나 순수한 애인지 아세요? 남자친구도 준호가 처음이었어요. 민정이의 어머니가 덧붙였습니다.
그런 애가 그런 짓을 할 리가 있겠어요? 저는 점점 더 답답해졌습니다. 이들은 과학적 사실보다는 감정적 논리만 앞세우고 있었습니다. 사돈분들, 진정하시고 차근차근 이야기해 봅시다. 뭘 차근차근 해요? 민정이의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우리 딸 내쫓으려고 하시면서 내쫓으려고 한 적 없습니다. 그럼 뭐예요? 유전자 검사 받으라는 게 뭐예요? 사실 확인일 뿐입니다. 사실 확인이라니. 그럼 지금까지는 거짓이었다는 말씀이세요? 그런 뜻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는 대화가 불가능했습니다. 이들은 이미 딸의 거짓말을 완전히 믿고 있었고 저를 파렴치 안으로 몰아붙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준호가 거실로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지쳐 보였습니다. 네가 좀 말해봐라. 내 어머니가 우리 딸을 왜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냐? 그게 저도 확실히 하고 싶어서. 준호의 대답에 민정이의 부모님은 당황했습니다. 뭘 확실히 해? 내 아내 말을 못 믿겠다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마음이 편하지 않다고? 민정이의 어머니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너도 우리 딸을 의심하는 거냐? 준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고뇌가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답답하네. 민정이의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애초에 결혼을 말렸어야 했어. 우리 딸이 이런 모욕을 받으면서까지 이 집에 있을 필요 없어요. 당장 짐 싸서 나가자. 그래, 이런 집에서 살 이유가 뭐 있어. 사돈 부부의 격앙된 목소리가 온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날 밤은 온 집이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고함소리, 울음소리, 그리고 분노의 기운이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절대 진실을 밝혀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런 극단적인 반응들이 제 의심을 더욱 확신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정말 결백하다면 이렇게까지 격렬하게 반대할 이유가 없을 텐데 말입니다. 저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어떤 방해가 있더라도, 어떤 압박이 있더라도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입니다. 저는 마침내 이 추악한 연극을 마무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고함과 울음소리로 가득한 거실, 분노에 찬 사돈 부부,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민정이.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저는 차가운 결의를 품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민정이 앞에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제 발걸음 소리에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정아. 저의 차가운 목소리에 거실의 모든 소란이 멈췄습니다. 마치 얼음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민정이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올려다 봤습니다. 나는 이제 너와 그리고 너의 부모님과 더 이상 말싸움을 할 생각이 없다. 제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갔습니다. 감정의 흔들림 없이 마치 판결문을 읽는 판사처럼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검사 결과가 말해줄 테니까. 그러니 너희는 지금부터 내가 틀렸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좋을 거야. 민정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핏기가 사라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만약 내가 옳았다면 너희 가족 모두가 내 아들과 우리 가족에게 저지른 이 모든 기만과
모욕에 대해 아주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테니까. 그 말에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마치 저주의 주문을 들은 것처럼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민정이의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두고 봅시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의 기세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래요, 두고 보시죠.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되돌릴 수도 없었습니다. 밀어붙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정이는 방에만 들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았죠. 가끔 아기 울음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온 집안은 멘붕 상태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준호는 출근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저 역시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드디어 유전자 검사 직원들이 왔습니다. 현관벨이 울리자 온 집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었습니다. 더 이상 되돌릴 수도 피할 수도 없는 순간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전자 검사센터에서 나왔습니다. 2명의 직원이 사무적인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한 명은 중년 여성, 다른 한 명은 젊은 남성이었습니다. 그들의 차분하고 전문적인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우리 가족들은 모두 긴장감이 어린 표정이었습니다. 검사 받으실 분들 모두 계신가요? 네, 잠깐만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고 민정이를 부르러 방으로 갔습니다. 민정아, 나왔어. 검사 받아야 해. 문 너머로 들리는 준호의 목소리에는 피로와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싫어. 나 안 나가. 민정아, 제발. 이제 그만하자. 나 정말 안 나가. 못하겠어. 한참의 실랑이 끝에 민정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잠시 후 나온 민정이의 모습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며칠 사이에 얼굴은 반쪽이 되었고 머리는 풀어헤쳐 부스스했습니다. 눈동자는 텅 비어 있었고 모든 것을 포기한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이미 죽은 사람 같았습니다.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완전히 무너진 모습이었습니다. 아기를 안고 힘없이 거실로 나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검사는 간단합니다. 구강 상피 세포를 채취하는 거예요. 여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하며 준비된 면봉을 꺼냈습니다. 전혀 아프지 않고 몇 초면 끝납니다. 먼저 아버지부터 하겠습니다. 준호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입을 벌려주세요. 면봉이 준호의 입 안쪽을 긁었습니다. 그 간단한 동작이 우리 가족의 운명을 가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어머니 차례입니다. 민정이가 천천히 앞으로 나왔습니다. 마치 사형대로 걸어가는 죄수 같았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너무나 무거워 보였습니다. 입을 벌려주세요. 면봉이 그녀의 입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민정이는 무슨 고문이라도 받는 듯이 온몸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꽉 감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체념의 표정이 얼굴에 역력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인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기입니다. 아기는 면봉이 입에 닿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작고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온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동의서에 사인해 주세요. 서류에 사인하는 준호의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글씨도 평소와 달리 흔들려 보였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등기 우편으로 발송해 드릴게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직원들이 떠나고 나자 집안은 다시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마치 폭풍이 지나간 후의 정적 같았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천국과 지옥을 오갔습니다. 만약 유전자가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저는 평생 속죄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제 손으로 가정을 파괴하려고 했으니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무고한 며느리를 의심하고 괴롭힌 잔인한 시어머니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준호에게는 어떻게 사과해야 할까? 무릎 꿇고 빌어야 할까? 손주에게는 어떤 얼굴로 할머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 민정이가 나를 용서해 줄까? 아니, 용서받을 자격이나 있을까?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기도 했습니다. 내가 틀렸으면 어떡하지? 정말 틀렸으면? 하지만 그럴 때마다 지금까지의 의심들을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민정이의 이상한 반응들, 확인을 극도로 거부하는 모습, 감정에 호소하여 상황을 모면하려는 태도들. 아니다. 내 판단이 맞다. 이건 아들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다. 그렇게 합리적인 확신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준호도 마찬가지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출근을 해도 일찍 들어오고 집에서도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민정이는 여전히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가끔 화장실 갈 때만 나올 뿐이었죠. 드디어 일주일 후 등기 우편으로 검사 결과지가 도착했습니다. 우편 배달원이 문 앞에 섰을 때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등기 우편입니다. 사인해 주세요. 떨리는 손으로 사인하고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 작은 봉투가 이토록 무거울 줄이야. 거실로 들어가니 준호와 민정이가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가 민정이를 불러낸 것 같았습니다. 민정이는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결과를 아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그 작은 종이 한 장이 우리 가족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었습니다. 결과지를 펼치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부자 관계 확률 유전자형 불일치로 인해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그 한 줄의 문장을 읽는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준호는 결과지를 보더니 그 자리에서 무너져 앉았습니다.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습니다. 민정이는 자신의 사형 선고를 들은 죄수처럼 한동안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히스테릭한 웃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거짓말. 이거 다 거짓말이야. 잘못된 거야.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제가 들고 있던 서류를 미친 듯이 빼앗아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이건 조작된 거야. 당신이 돈으로 매수한 거지. 종이 조각들이 거실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충격에 빠졌지만 가장 먼저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제 아들을 거짓된 행복에서 구해냈습니다. 이제는 상황을 수습할 차례였습니다. 거실이 깊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민정이의 히스테릭한 웃음소리만이 가끔 새어나올 뿐이었습니다. 저는 무너진 준호를 부축해서
소파에 앉혔습니다. 준호야, 진정해라. 이제 다 끝났다. 민정이는 울며 불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제발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저는 그녀를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이제 더 이상 속을 마음은 없었습니다. 당장 나가.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의 감정 소모는 무의미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을 속이고 우리 가족을 기만했어. 그리고 지금까지도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고. 민정이는 더욱 절망적으로 울부짖었습니다. 결백하다고? 그럼 처음부터 검사를 받겠다고 했어야지.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네가 보인 모든 행동들이 내 죄를 증명하고 있다. 내가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은 이것뿐이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민정이는 이번에는 준호에게로 기어갔습니다. 오빠 제발, 나 좀 살려줘. 나 좀 지켜줘. 하지만 준호는 그녀를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이제 사랑이 아닌 혐오가 서려 있었습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나한테서 떨어져.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도 마. 오빠 제발. 우리 사랑했잖아. 준호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너에게 사랑이 뭔지 아니? 사랑은 진실 위에 세워지는 거야. 너는 처음부터 거짓말로 나를 속였어. 민정이는 절망에 빠져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1시간만 줄 테니까 짐을 싸서 나가. 저는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어디로 가요? 저는 갈 곳이. 그건 내가 알 바 아니고. 네가 알아서 해. 민정이는 마지막 희망이라도 붙잡으려는 듯 다시 준호를 바라봤지만 준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간은 1시간이다. 더 늦으면 짐도 못 챙기고 나가야 할 거야. 민정이는 울면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녀가 다른 짓을 하지 못하도록 문 앞에서 감시했습니다. 문 너머로 서랍을 뒤지는 소리, 옷을 가방에 넣는 소리, 그리고 간간히 들리는 흐느낌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기도 엄마의 울음소리에 놀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확히 1시간 후 민정이는 큰 가방 하나와 아기를 안고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며칠 만에 반쪽이 된 얼굴, 붓고 빨간 눈, 창백한 입술. 어머님,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나가. 저는 현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찬 바람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민정이는 마지막으로 준호를 바라봤지만 준호는 등을 돌린 채 그녀를 보지 않았습니다. 민정이는 마침내 현관을 나섰고 저는 즉시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이중으로 잠금을 걸었습니다. 민정이가 떠난 후 저는 집안의 모든 창문을 활짝 열어 젖혔습니다. 찬 바람이 집 안을 휘돌며 오염된 공기와 기억들을 내보냈습니다. 그 바람에 실려온 것은 새로운 시작의 향기였습니다. 준호는 며칠 동안 말도 없이 지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출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텅 빈 눈으로 허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억지로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충격에서 회복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대신 조용히 아들 곁을 지키며 필요할 때마다 따뜻한 차 한 잔, 간단한 죽 한 그릇을 내어 주었습니다. 준호야, 무리하지 마. 천천히 회복하자. 제 말에 준호는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갑자기 준호가 민정이의 옷장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정이가 남긴 구두며 옷들을 마당으로 던져버렸습니다. 화장품, 액세서리, 심지어 함께 찍었던 사진들까지. 결혼 반지도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것들을 불태우기 시작했습니다.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는 준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깊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임신했다고 했을 때부터 이상했어야 했는데, 준호는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결혼하자고 했을 때도 너무 쉽게 승낙했고, 혈액형 얘기 나왔을 때도 이상하게 당황했었는데, 불이 다 타고 난 후 준호는 갑자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도대체 뭘 믿고 살아온 거예요? 저는 울고 있는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마흔을 앞둔 아들이지만 지금은 상처받은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울어라, 준호야. 마음껏 울어서 그 독을 다 배출해 버려라. 어머니, 저는 어떻게 다시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요? 준호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마치 태어나서 처음 우는 아이처럼 서러우면서도 처절하게 울었습니다. 제 가슴도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제 아들이 이렇게 고통받는 모습을 보니 차라리 제가 모든 걸 모른 척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순간의 나약함이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것이 고통스럽더라도 거짓 속에서 평생을 사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준호의 통곡은 점차 잦아들었고 깊은 슬픔의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그제야 저는 아들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준호야, 이제 법적인 문제들을 정리해야 해.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혼 절차도 밟아야 하고 아이 문제도 확실히 해야 해. 어머니, 너무 힘들어요. 괜찮아. 내가 다 처리할게. 너는 회복에만 집중해. 그런데 어머니, 정말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 저도 잘못 생각한 건 아닐까요? 준호야, 네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너를 속여서 결혼한 거야. 이건 명백한 사기야. 며칠 후 저는 가사 및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상황이 명확하니까 소송에서 유리할 겁니다. 변호사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혈연 관계가 없다는 유전자 검사 결과가 있으니까 결정적 증거죠. 이혼은 물론이고 고액의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어요. 사기죄로 고발하는 것도 검토해 볼 만하고요. 사기죄요? 네, 혼인 의사를 기망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다른 남자의 아이를 친자로 속여서 결혼한 것이니까요. 변호사의 설명을 들으니 법적으로도 민정이의 행위가 얼마나 중대한 것인지 실감이 났습니다. 혹시 아이의 친아버지를 찾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그건 당사자가 말해주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강력하게 압박해 볼게요. 그런데 왜 친아버지를 찾아야 하죠? 일단 아이의 권리를 위해서입니다. 친부를 알 권리가 있고 양육비 청구권도 있어요.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도 모든 책임을 그 남자에게 전가할 수 있고요. 변호사의 말이 일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민정이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돈 어른, 내일 카페에서 만나시죠. 소송 서류 준비됐습니다. 면담 후 즉시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고요. 전화기 너머로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일 보시면 아실 겁니다. 혹시 우리 딸이랑 이혼하겠다는 말씀이세요? 그것만으로는 끝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손해배상과 사기죄 고발도 검토하고 있어요. 내일 자세히 말씀드리죠. 다음 날 카페에서 민정이를 마주했습니다. 그녀는 한 달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척하고 초췌한 얼굴, 빛바랜 눈동자.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것 같았습니다. 옆에는 그녀의 어머니가 앉아 있었는데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소송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혼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민정이가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위자료가 이렇게 많이요? 당연하지. 사기 결혼에 대한 대가야. 민정이의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부인 너무 과하신 거 아닌가요? 우리 딸도 피해자예요. 피해자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다른 남자 아이를 가지고 와서 우리 아들을 속인 게 피해자라고요? 하지만 우리 딸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어쩔 수 없다고요? 그럼 진실을 말했어야죠.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의 친아버지가 누구인지 알려주세요. 연락처까지요. 그건 왜요? 아이한테는 친아버지가 누군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학적 정보도 필요하고요. 더 중요한 건 양육비입니다. 친아버지가 책임져야 할 일이에요. 민정이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떨리는 손으로 메모지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이것만은 준호 오빠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알겠어. 저는 메모를 받아 확인했습니다. 이름과 직장,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회사 선배예요. 기혼자야? 민정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더욱 감추려고 한 거였구나. 어머님, 제발. 그 사람한테는 연락하지 마세요. 그 사람도 가정이 있어요. 그건 내가 판단할 일이야.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오빠를 만나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더 이상 내 아들에게 상처를 주지 마. 카페를 나오면서 저는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친아버지 정보를 확보했습니다. 좋습니다. 바로 내용 증명을 보내겠습니다. 변호사는 친아버지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소송을 병행하겠다고 압박하자 결국 유전자 검사에 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남자의 정체도 더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민정이보다 10살 많은 기혼자였고 아내와 초등학생 자녀 2명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부장급 간부였고 상당한 연봉을 받고 있었습니다. 결과는 99.99% 친자 관계였습니다. 그 남자는 결과를 받자마자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자신의 가정과 직장을 지키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이런 일의 대가를 제대로 치러야 합니다. 이를 근거로 이혼 및 고액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동시에 친아버지를 상대로도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정에서 만난 민정이는 더욱 초라해져 있었습니다. 변호사도 제대로 선임하지 못해서 국선 변호사가 붙은 상태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모든 진실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민정이와 그 남자는 회사 회식 자리에서 만나 불륜 관계를 시작했고, 민정이가 임신한 후 그 남자는 책임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민정이가 준호에게 접근했고, 마치 준호의 아이인 것처럼 속여서 결혼한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민정이의 전적인 유책을 인정하고 통상보다 훨씬 높은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친아버지에게도 상당한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나중에 들은 바로는 친아버지 남성도 가정이 파탄나고 직장에서 사직했다고 했습니다. 민정이는 양육비와 위자료 부담으로 고립된 삶을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더 이상의 관심이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 아들의 회복이었습니다. 집 안 분위기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가구 배치도 바꾸고 벽지도 밝은 색으로 바꿨습니다. 화분도 곳곳에 들여놓아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민정이가 사용했던 방은 아예 서재로 용도를 바꿨습니다. 책장을 들여놓고 준호가 좋아하는 책들로 가득 채웠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바꾸니까 정말 다른 집 같네요. 준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야 한다. 나쁜 기억들은 다 지워버리고 새로운 시작을 해야지. 준호는 어느 날 자신의 핸드폰과 컴퓨터에서 민정이와 관련된 사진과 영상 수천 장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정말로 모든 게 끝났어요. 더 이상 그 사람 생각 안 할 거예요. 잘했다, 준호야. 하지만 회복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간혹 준호가 깊은 우울에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앞으로 결혼할 수 있을까요? 다른 여자를 믿을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저한테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아들을 위로하며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준호야, 세상에 나쁜 사람만 있는 건 아니야. 너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이 분명히 나타날 거야. 지금은 스스로를 회복하는 게 중요해. 계절이 2번 바뀌는 동안 준호는 서서히 회복되었습니다. 일에 복귀하고 예전에 즐기던 취미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등산, 동호회에도 다시 나가기 시작했고 친구들과도 자주 만났습니다. 대화도 늘어나고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소송이 끝나고 1년 후 저희는 위자료 전액을 미혼모 지원 단체에 기부했습니다. 지금 저희 모자는 긴 터널을 통과해 평범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저녁에 오늘 어떻게 지냈니? 라고 묻고 답하는 소소한 대화가 가장 큰 행복입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으며 TV를 보는 평범한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